오늘 1월 16일입니다. 벌써 절반을 넘겼네요. 그동안 설용수 TV를 애청해 주신 여러분 앞에 감사를 드리고, 지금 일일이 여러분 앞에 보내드리지 못하더라도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설용수 TV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반도 위기의 본질에 대한 긴급 진단입니다. 한반도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기가 힘들 거다, 이런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세계 질서는 재편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호 호환, 의존하였던 국제 질서, 소위 그 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하는 세계화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계 질서는 다시 신냉전 구도를 그리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념적으로 구도를 그렸다면 지금은 가치끼리, 그러니까 삶의 양식에 대한 편가르기에 의해서 갈라지고 합쳐지는 이런 질서가 정립되니까, 우리가 요즘 드라마에서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각기 알아서 살기, 그런 뜻이죠. 근데 지금은 각자 도국입니다. 각자가 국가의 이익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 국익이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그 국가가 위기를 슬기롭게 관리하면서 미래를 지향해 갈 수 있느냐? 이런 점에서 상당히 우리 국민이 정말로 정신 바짝 차려야 할 시대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첫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이 안 보입니다. 3년째로 지금 접어들어가고 있는데, 2월이 지나면 3년이 넘어가죠. 3년을 시작하죠. 그러니까 뭐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추운 겨울에 공격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들의 전쟁이란 게 얼마나 삶을 파괴해버리고 평화라는 걸 찾아볼 수 없는 그 위기를 관리해 간다는 거. 또 전쟁에 대한 실증, 혐오, 그 말할 수 없는 질곡이죠. 그 다음에 작년에 10월 달에 있었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사실 하마스라고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가자 지구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폭력 집단, 하나의 정치적 집단이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중동 전쟁으로 확산될 조짐이 날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바논 쪽에 무리를 두고 있는 헤즈볼라, 또 예멘을 근거로 해서 후티 반군, 그 옆에 있는 뭐 시리아, 또 그 다음에 뭐 이쪽 중동으로 가면 뭐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또 사우디아라비아, 또 이쪽 에집트, 레바논,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이란을 끌어안고 만일 중동전이 확전되면 전 세계는 또 하나의 무서운 화약고를 터뜨리는 것이 결과가 되는 겁니다. 감당하기 어렵죠. 끝이 안 보여요. 협상에 실마리도 못 찾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전쟁이 뭐며 위기의 본질입니다. 근데 지난 13일 날 대만에서 총통선거가 있었습니다. 라이징더라고는 소위 민진당, 민주진보당이죠. 그 정당이 3년임을 해서 12년 집권을 시작한 거예요. 12년 집권을 시작했다, 그러니. 그것은 왜 그 총통선거가 의미를 가졌냐면, 세계적 관심을 가졌냐면, 뭐 잘 아시다시피 민진당과 맞대결해서 승부를 겨뤘던 정당은 국민당입니다. 그 국민당은 과거 중국 본토에 있었던 중화민국, 소위 장개석 정부가 공산당 정부에 밀려가지고 대만에 내려와가지고
정당을 만든 게 국민당이에요. 국민당은 중국 본토에 대해서 유화적이죠. 그러니까 라이징도 얘기대로 중국에 의한 통일을 원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주국가로서 독립을 원하느냐. 그 하이웨이하고 라이징더가 대결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중국은 군사적 위협을 계속 가했습니다. 하루에 전투기를 8씩 띄우고 군함을 동원해서 대만을 위협했어요. 결국 뭘 말하냐. 라이징더를 당선시키면 대만은 경제적으로도 궁핍해질 것이고 위협을 감수할 것이다. 시진핑이 대만 통일을 공식적인 천명을 했잖아요. 자기 정치 목적을 걸었잖아요, 거기다가. 그런데 대만 국민들은 약 2,400만이 넘죠. 그분들은 500만 표 이상을 주어서 결국은 라이징더를 당선시켰어요. 그건 대만은 주권국가다. 독립국가다. 우리는 티베트나 홍콩이 아니다. 그 MZ 세대들이 굉장히 어디에 표를 마지막 줄 거냐. 염려스러웠죠. 그런데 결국 대만 시민들은, 특히 젊은이들은 라이징더를 선택했어요. 소위 민주주의 승리라고 외쳤습니다. 라이징더는. 그것은 대만 스스로 자주 독립국가임을 선언했을지는 몰라도 본토 중국은, 시진핑 정권은 위협을 더 가할 것이고 홍콩처럼 물리적 수단을 동원하기까지는 미국이란 버거운 짐이 있지만은 무슨 짓을 하든 대만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 파국이 결국 그 유탄이 우리 한반도에까지 밀리지 말한 법은 없어요. 라이징더는 민주주의 승리라고 했습니다. 약 40% 이상의 득표를 했죠. 6.6%를 더 얻었어요. 하이웨이보다, 국민당보다. 근데 의석은, 입법의회 의석은 국민당이 1석을 더 가집니다. 그러니까 민진당이 50석, 국민당이 51석을 차지하고 기타 정당들이 가졌어요. 이것은 전후에 그 전쟁이 미중 패권에 영향을 줘요. 라이징더는 당선된 그 다음날 미국의 대표단이 가서 환영을 축하하고 당선을 축하하고 또 대표단 앞에 미국에게 의존을 더 거기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랬잖아요. 그 바이든이 보낸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보낸 특사를 축하해 주라고. 그러면서도 바이든은 또 정치적으로 시진핑에게 메시지를 던졌어요.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고. 그래서 국제사회는 그렇게 냉혹해요. 참 가증스러운 일이죠. 근데 어제 15일 날 북한에서는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어요. 동해로 떨어졌습니다마는 약 5,000km 날아갈 수 있다니까 IRBM이라고 해요. 중거리 탄도미사일. 근데 거기 흑초가 붙었어요. 그 다음에 고체 연료를 썼다고 그랬어요.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하고 다릅니다. 액체 연료는 연료를 넣는데 1시간씩 걸리니까 노출이 돼요. 노출. 이동 시간까지 합쳐서.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킬체인, 소위 선제 타격, 북한의 공격 조짐이 나타나면 사전에 원점을, 거점을 폭파해버리고 없애버리겠다고는 우리의 방어 전략인 킬체인 무력해집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극초 음속 마하 10 정도 된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요격 미사일로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트 마하 4 내지 5죠. 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사드 마하 7, 8입니다. 그럼 10이 넘어가 버리면 방어할 수단이 없어요. 그 극초 음속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평양서 서울까지 1분이면 도착합니다.
어떤 요격책에도 방어할 수 없어요. 이게 비상이 걸렸다 이게. 김정은이는 그걸 자랑하고 그걸 무기화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지금 최선이라고는 북한의 외무상이 모스크바에 가 있습니다. 러시아에. 그리고 아마 푸틴을 만날 거예요. 그리고 북한을 정중히, 과거 브라디보스톡에서 지난 9월 달에 작년 김정은하고 푸틴 사이에 김정은이가 정중하게 평양 방문을 요청했어요. 푸틴이 대답했어요. 아마 그 답장을 가지고 올 모양이에요.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방어하고 공격하고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지만 백약이 무효라고 모든 게 다 실효성이 없게끔 급속한 한반도 정세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금년은 선거해입니다. 우리도 4월 달에 총선 있죠? 그 외에 약 70개국에서 선거가 있어요. 11월 달에는 미국 총선 있지 않습니까? 대만 총선 1월 13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세계 70개국에서 크고 작은 230개 선거가 있어요. 선거예요. 선거는 국론이 분열되고 민심이 양극화됩니다. 우리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한반도의 위기는 북한이 미국의 힘이 분산됐다고 판단할 때 시진핑이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고립돼 가지고 소위 중국 14억을 통치하기 불가능하다고 할 때는 모험주의를 선택할 위험성이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 대만 위협을 봉쇄하든지 대만을 고립시키든지 미국 개입 안 할 수 없어요. 그럼 한국은 미국과의 군사조약에 준하는 쿼드 조직에 들어가 있잖아요. 인도 태평양 조약에 들어가 있어요. 동맹에 들어가 있어요. 작년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국빈 대접을 받고 소위 핵 확장 억제에 대한 기구를 만들어서 우리가 거기 직접 참여해서 미국과의 북한 핵에 대한 대응을 한미일이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무력화되는 위기가 지금 한반도에 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단순한 외교 하나 가지고 미국과의 일본과의 동맹만을 안위 삼아 가지고 중국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다든지 러시아의 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다극적이고 다중적 외교를 펼쳐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정보를 파악하고 그들의 진위를 알아가지고 우리 한반도에 위기관리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국가관리 체계를 만들어내야 된다.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무역경제가, 수출경제가 반도체 때문에 약간 상승했다 하더라도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중국 경제가 지금 엄청난 충격 속에 빠졌어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한국은 긴급 진단해야 돼요. 한반도 위기 긴급 진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야 없이 정말 통합의 시대를 열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우리는 통일 시대를 만날 수가 있어요. 질서가 재편될 때는 반드시 새로운 질서를 정립할 때 역시 국제관계도 공과를 논합니다. 뭐 굳이 하나만 예를 들자면 2차 대전 끝나자마자 48년 5월 달에 영국과 미국이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요. 그건 유태인들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유리고객을 할 때 그들은 모든 힘을 모아서 미국과 영국을 도왔어요. 그러니까 그 공과를 인정해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다 독립국가를 선언해버린 거예요. 이게 팔레스타인의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 남북의 분단이라는 것도 지금 세계 질서에서 볼 때는 대단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질서가 재편될 때 우리 한반도에 통일의 기회를 포착할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독일 통일도 그런 기회를 포착한 거 아닙니까? 동구권이 볼락해가지고 시장 경제화할 때 다 체코, 폴란드, 유고, 다 불가리아 다
시장경제로 가는데 동독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방이라는 이름으로 결국은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그 문으로 동독 시민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지금 북한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지금 김정은이 사상책에 동의하지 않아요. 전부 대한민국의 드라마, 케이팝, 컬처죠. 우리 문화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고 밤이면 뒤불을 둘러쓰고 그 우리 남쪽의 문화에 젖어들고 있어요. 마음은 이미 떠났다. 탈북민이 35,000명이야. 그들은 날마다 증언하고 있어요. 북한 체제 한계를. 거기다 식량까지 위기가 왔으니 어떻게 김정은 정권이 버티겠습니까? 뭐가 일어나도 일어나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흔히 어떤 나라도 멸망할 때 군사력 때문에 군사력이 약해서 망한 나라는 없습니다. 도덕의 가치관의 붕괴, 그 정치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이 뭉쳐져 가지고 민중이 일어나면 권력이 붕괴돼요. 거기에 비로소 북한에는 합리적 정권이 들어오게 되고 그 정권에 의해서 남북 간에는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이걸 준비하자는 겁니다. 통일의 조건을 성숙시키자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한반도 위기 긴급진단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부디 지금 공천을 놓고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난리가 났어요. 이 제도적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 선거. 호남당이 따로 있고 영남당이 따로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신라 백제가 갈라 싸운 것도 얼마나 우리 민족사에서 부끄럽고 국력 낭비가 많았는데 지금 어느 때라고. 제도 바꾸면 돼요. 선거구를 중선거구나 대선거구로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선거구에서 5명, 6명 당선시키면 그 여야가 다 섞여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영남에서도 민주당이 나와야 되고 호남에서도 국민의힘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통합의 정치대가 열리고. 그렇지 않으면 다당제를 선택해가지고 연립정부를 세워가지고 협력과 배려, 화합의 정치를 해나가면 우리가 통일국가를 만드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어요. 이런 점에서 오늘은 한반도 위기의 본질을 긴급 진단하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